당신들 집안이 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언니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 계약이 성사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언니였겠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세진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은빛 낭독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남편 금고에서 언니 이름이 적힌 혼인계약서를 발견한 재벌가 며느리,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용서와 내 삶을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니까요. 살짝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이야기 속으로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윤세진이 눈을 뜬 건 6시 정각이었어요. 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나는 습관은 이 집에 들어온 지 4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았죠. 삼성동 언덕 위에 자리한 저택의 침실 커튼을 젖히자 희미한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어왔어요. 아래로 보이는 강남 도심은 아직 잠들어 있고 빌딩 옥상의 붉은 불빛만이 깜빡이며 도시의 밤을 지키고 있었죠. 66의 세진은 천천히 가운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고급 화장품으로 관리한 피부, 정기적으로 다듬은 머리, 명품 잠옷. 모든 게 완벽했지만 정작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세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죠. 사람들은 세진을 한류건설 회장 부인이라 불렀어요. 신문 사회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유명인이었죠. 문화재단 이사장, 병원 후원회 회장, 미술관 이사. 화려한 타이틀들이었지만 세진에게 이 집은 여전히 낯선 공간이었어요. 마치 잠깐 머무는 호텔 같았죠. 시골 읍내 단층집에서 살던 20살 때의 냄새가 겨울이면 연탄불을 지피던 그 골목의 기억이 아직도 코끝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세진은 슬리퍼를 끌며 긴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죠.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왔고 벽면을 따라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조명을 바닥잇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진에게 이 모든 건 그저 차가운 장식품일 뿐이었죠. 거실에 도착하자 세진의 시선이 한쪽 벽에 멈췄어요. 90년대 초 강남 재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남편 한도연이 기자회견을 하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까만 양복을 입고 단상 위에 선 도연은 젊고 강렬해 보였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지던 그 순간, 그 사진 속 시간 이후로도 이 집은 외환위기도 정권 교체도 온갖 풍파를 견뎌냈죠. 세진은 사진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언니야, 그때 너도 나 대신 이 집에 앉게 될 뻔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어요. 40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이름. 윤세라. 세진의 언니. 세진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모두가 모른 척하는 비밀이었죠.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 80년대 초반 대학 앞 거리에서 떡볶이를 먹던 20살의 자신과 24의 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자매는 활짝 웃고 있었고 뒤편으로 야간 공사 알바 모집이라는 낡은 전단지가 흐릿하게 보였죠.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계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언니 세라는 밤낮으로 일을 했죠.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전단지 돌리기.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세진아, 언니가 너 좋은데 시집가게 해줄게. 그러면 너 공부 계속할 수 있잖아. 세진은 그때 그 말을 농담으로만 들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낯선 검은 승용차가 집 앞에 멈춰섰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언니를 데리러 왔고 새라는 새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평소엔 입지 않던 깔끔한 투피스였죠. 언니는 이상하게 굳은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나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 세진은 언니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연락도 끊겼고 소식도 없었죠. 집안 어른들은 세라는 좋은데 시집 갔다고만 했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세진은 그때부터 평생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혔죠. 언니는 나 때문에 팔려간 거다. 내가 짐이 돼서 언니가 희생한 거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 한도연은 여전히 규칙적인 사람이었어요. 신문은 반드시 종이로만 받고 말이 많지 않았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물었어요. 오늘 일정 바쁘지?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재단 이사회 있어요. 오후엔 병원 후원 행사도 있고요. 도연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짧은 대화가 부부 사이의 전부였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도연과 세진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세진은 그 침묵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숨막힌다고 느꼈어요. 이 집에는 수십 명의 직원이 있고 수백 명의 지인이 드나들지만 정작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세진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어요.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전시 개막식에 참석하고 병원 개원식에서 테이프를 끊고 자선음악회를 후원했죠.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행사가 끝나고 검은 승합차에 혼자 앉으면 늘 같은 문장이 떠올랐죠. 언니야, 그날 도망친 사람은 너고 남겨진 죄책감은 나잖아. 세진은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63빌딩이 보였고 여의도 빌딩 숲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그 사이를 흐르는 강물은 여전히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며 서울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세진의 마음속 풍경은 여전히 그 시절에 멈춰 있었어요. 언니의 뒷모습이 검은 승용차에 오르던 그날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세진은 손으로 창문을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갈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진의 마음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죠. 그 금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숙이 퍼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도연이 먼저 말을 꺼낸 거였죠. 유럽 한 번 더 다녀오지 그래. 세진은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도연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접으며 말을 이었죠. 회사 창립 50주년이고 재단 쪽에서도 파리랑 비엔나 공연 초청이 왔어. 당신 좋아하는 오페라도 있다던데. 세진은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결혼한 지 40년 동안 도연이 먼저 여행을 권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평생 일밖에 모르던 남자가 회사를 떠나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휴식을 권한다는 게 이상했죠. 왜 갑자기?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당신도 좀 쉬어. 이제 우리 나이야. 애들도 다 컸고. 도연은 서재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안에는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비엔나 슈타츠오퍼 공연 티켓이 들어 있었죠. 모두 1등석이었고 호텔 예약도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다음 주 금요일 출발이야.
보름 정도 다녀와.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밀어내는 기척이 섞여 있었어요. 세진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티켓을 한 장 한 장 꺼내보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죠. 왜 하필 지금이지? 왜 이렇게 서둘러서? 불길한 느낌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세진은 오래전 언니가 떠나던 날을 떠올렸죠. 그때도 갑작스러웠어요. 누군가 준비해 놓은 것처럼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됐었거든요. 출국 전날 재단 이사들과의 점심회의 자리였어요. 강남 한복판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농담을 건넸죠. 회장님이 해외도 보내주시고 역시 사랑꾼이세요. 신혼 때도 파리 가셨다면서요? 이사진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부럽네요. 우리는 언제 그런 호강 해보나 하며 맞장구를 쳤죠. 세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었죠. 사랑이라기보다 내가 집 바깥으로 잠시 치워지는 느낌인데 신혼여행도 결혼기념일 여행도 모두 도연이 바빠서 혼자 다녀온 적이 더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보름이나 되는 여행을 권한다는 게 세진에겐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회의가 끝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운전기사가 63빌딩을 지나 여의도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세진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다리 위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문득 80년대, 90년대의 서울이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삐삐를 맞추던 시절 공중전화 부스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넣고 전화하던 기억. 월세 방에서 언니와 라디오를 듣던 밤. 재개발로 쫓겨나듯 이사 갔던 마포 연립주택. 좁은 골목길, 연탄 냄새, 겨울 아침 김이 서린 유리창. 그 모든 장면의 끝에서 세진은 늘 언니의 뒷모습을 떠올렸어요. 검은 승용차에 오르던 그 순간을 말이죠. 출국 당일 아침 세진은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캐리어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옷가지들과 여권, 약, 화장품이 들어 있었죠. 도연은 회사 일정이 있다며 먼저 나갔고 세진은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기사는 말이 없었고 차 안은 조용했죠.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세진은 면세점 쪽으로 걸어갔어요. 향수 매장, 화장품 매장, 명품 가방 매장. 반짝이는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세진은 걸음을 멈추고 가방을 열어봤어요. 손이 가방 안을 더듬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핸드폰이 없었던 거예요. 여권도 있고 지갑도 있고 항공권도 있는데 정작 핸드폰이 없었죠. 세진은 급하게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어디 뒀지?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지? 그리고 떠올랐어요. 저택 거실 탁자 위에 그대로 두고 나온 거였죠. 세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다시 돌아갈까 말까? 핸드폰 없이도 여행은 할 수 있었어요. 호텔 예약도 다 돼 있고 현지에서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돌아서지 않았죠. 마치 무언가가 세진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 같았어요. 출국장 입구에서 세진은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택시기사에게 삼성동 주소를 말하고 차에 올랐죠. 기사는 공항까지 왔다가 다시 가세요? 라며 의아해했지만 세진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핸드폰을 두고 온 게 이렇게 신경 쓰이지?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마치 운명이 세진을 다시 그 집으로 데려가려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 차가 삼성동 언덕에 도착했어요. 저택 대문이 보이는 순간 세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작은 선택이, 핸드폰을 찾으러 돌아가는 그 단순한 결정이 평생 숨겨져 있던 진실을 끌어올릴 줄은 세진도 몰랐죠. 택시에서 내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세진의 뒷모습이 어쩐지 언니가 떠나던 그날과 겹쳐 보였어요. 저택에 도착한 시간은 한낮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가사 도우미들이 오가고 정원관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경비원들이 현관 앞을 지키고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사라진 것처럼 저택은 텅 비어 있었어요. 세진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죠. 슬리퍼 끌리는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을 타고 메아리 쳤어요. 긴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는 동안 세진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 핸드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화면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죠. 역시 여기 두고 왔네. 세진이 핸드폰을 집어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그 옆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두꺼운 크림색 봉투였어요. 모서리에 한류건설 법무실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봉투 윗부분이 반쯤 열려 있었죠. 세진은 원래 성격대로라면 남의 서류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40년 동안 재벌가 며느리로 살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과 들어서는 안 될 곳의 경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죠. 세진은 봉투를 집어들고 뒤집어 봤어요. 그 순간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죠. 윤세라 혼인계약 관련. 세진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윤세라? 언니 이름? 세진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이름이, 금기처럼 숨겨왔던 그 이름이 남편의 서류 봉투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적혀 있다니.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세진은 봉투를 움켜쥔 채 서재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왜 도연 서류에 언니 이름이? 혼인계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걸음은 빨라졌고 숨은 가빠졌어요. 서재 문은 평소와 달리 반쯤 열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도연의 책상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 만년필, 그리고 책상 뒤편 벽에 걸린 금고. 세진은 금고를 본 적은 많았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은 없었어요. 도연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죠. 금고 위 작은 선반에 열쇠와 비밀번호 메모가 나란히 놓여 있었던 거예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열어보라고 놓고 간 것처럼 말이죠. 세진은 멈칫했어요. 이거 함정인가? 아니면 하지만 손은 이미 열쇠를 집어들고 있었죠. 메모에 적힌 숫자를 하나하나 눌렀어요. 6, 2, 8, 3. 금고에서 작은 소리가 나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 몇 개, 낡은 도장들, 그리고 사진들. 세진의 시선이 가장 앞에 꽂혀 있는 하늘색 파일에 멈췄죠. 파일 표지에 적힌 글자가 세진의 시야를 찔렀어요. 혼인계약서 한도연 윤세라. 세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을 감았다 떴지만 글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손이 떨려서 파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모간이 바짝 마르고 숨이 가빠졌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천천히 표지를 넘기자 타자기로 찍힌 계약 조건들이 눈에 들어왔죠. 혼인 유지 기간, 비밀 유지 의무, 가문 합류 조건, 재산 분배 조항. 차갑고 기계적인 문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죠.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서 같았어요. 세진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눈물이 고였지만 세진은 울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읽었죠. 그리고 마지막 쪽에 도착했을 때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수기로 적힌 한 줄이 있었거든요. 도연의 글씨체였어요. 동생 세진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을 것. 세진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동생 세진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을 것. 세진은 파일을 손에 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내 남편이 내 언니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세진의 숨소리만이 크게 들렸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세진이 알고 있던 세상, 세진이 믿었던 사람들, 세진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언니는 사라졌고 세진은 이 집에 남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자리는 원래 언니의 자리였던 거예요. 내가 앉아있던 이 자리가 원래는 언니 자리였어? 세진은 중얼거렸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계약서를 가슴에 안고 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지만 세진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세진의 세계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세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침실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천장을 비추고 있었죠. 도연은 이미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을 거예요. 지금쯤 하늘 위 어디쯤 날아가고 있겠죠. 세진의 머릿속은 온통 30년 전으로 가득했어요. 80년대 초반 군부 독재가 막 끝나가던 시절이었어요. 서울은 혼란스러우면서도 희망이 넘쳤죠. 강남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세진의 집은 가난했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다녔어요. 언니 세라는 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고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엔 공장 야간 근무를 뛰었죠. 등록금이 막막했던 세진 대신 언니가 모든 걸 짊어진 거예요. 세진아, 너는 공부만 해. 언니가 다 해결할게. 언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석유파동 이후 연탄값도 올랐고 집안은 늘 쌀쌀했죠. 어느 날 밤 언니가 라디오를 끄고 세진에게 말했어요. 세진아, 언니가 너 대신 좋은데 시집가게 해줄게. 그러면 너 공부 계속할 수 있잖아. 세진은 그때 그 말을 농담으로만 들었어요. 언니가 웃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정말로 검은 승용차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그랜저였어요. 당시엔 정말 귀한 차였죠.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렸고 언니를 데리러 왔어요. 세라는 평소엔 입지 않던 깔끔한 투피스를 입고 나왔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낯선 모습이었어요. 세진은 그날 집 앞 골목에서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는 차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죠. 그리고 고개를 돌려 세진을 봤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나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공부 열심히 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들리고 언니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세진은 언니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고 편지도 없었죠. 집안 어른들은 세라는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갔다고만 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분위기였죠. 세진은 그때부터 평생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언니는 나 때문에 팔려간 거다. 내가 짐이 돼서 언니가 희생한 거다.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팔려간 곳은 바로 이 집이었던 거예요. 세진이 평생 머물렀던 재벌가 저택. 그리고 신랑은 지금 옆에서 40년을 함께 산 남편 한도연. 세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숨이 막혀왔죠. 내가 앉아있던 이 자리가 원래는 언니 자리였어? 다음 날 아침 세진은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확인하겠다고.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죠. 세진은 한류건설 그룹 사옥으로 향했어요. 도연이 없는 회장실 복도는 이상하게 텅 빈 기분이었어요. 직원들은 세진을 보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세진의 눈엔 그들이 모두 비밀을 아는 것처럼 보였죠. 법무팀이 있는 층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젊은 여자 변호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나왔죠. 정아림이었어요. 도연의 측근 변호사였어요. 여사님, 안녕하세요. 회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시죠? 하림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세진은 무심한 척 물었어요. 옛날 계약서들도 아직 보관하나요? 재개발 초창기 것들 같은 거요. 하림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진은 놓치지 않았죠. 네, 대부분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존 의무가 있어서요. 하림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어요. 혹시 혼인 관련 계약서도 있나요? 세진이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하림은 잠시 말을 멈췄죠. 그건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회장님께 여쭤보시는 게 말끝을 흐렸어요. 세진은 알았어요. 하림도 알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저녁 무렵 세진은 회사 건물 로비에서 이복 동생 한주성과 마주쳤어요. 주성은 도연의 이복 동생이었지만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늘 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죠. 주성은 세진을 보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형님은 유럽 가셨죠? 주성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세진은 짧게 대답했죠. 네, 출장 갔어요. 주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이 숨기는 게 많죠. 특히 옛날 여자들 문제는.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싸늘해졌죠. 주성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도 다 알아요, 형수님. 형님이 얼마나 많은 걸 덮어왔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덮인 게 드러나면 재미있겠죠? 그리고는 웃으며 지나갔어요. 세진은 그 자리에 서서 주성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죠. 그래, 다들 알고 있었던 거야. 나만 몰랐던 거지. 세진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세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세진의 마음은 어두웠죠. 언니의 얼굴이 그날 차에 오르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세진은 그 사이 혼인계약서를 복사해뒀죠. 원본은 금고에 다시 넣어두고 사본은 자신의 방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매일 밤 그 서류를 꺼내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가슴속 분노는 점점 커져갔죠.
유럽 출장을 마친 도연이 돌아온 날은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검은 승용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춰 섰고 기사가 우산을 펼쳐들었죠. 도연은 피곤한 얼굴로 코트를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거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조명이 어두웠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세진은 거실 중앙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복사해둔 혼인계약서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도연이 코트를 벗으며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세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집안을 갈랐어요. 이게 뭐예요, 한도연 회장님. 도연은 걸음을 멈췄어요. 세진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시선을 테이블로 돌린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어요. 손을 뻗어 집으려 했지만 세진이 먼저 움켜쥐었어요. 언니 이름 윤세라. 나만 몰랐어요? 세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이랑 결혼할 뻔했던 사람, 내 언니였죠? 혼인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날짜까지 잡아놨더군요. 82년 12월 15일. 그날이 원래 언니 결혼식 날이었나 봐요.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코트를 소파에 내려놓고 천천히 세진 맞은편에 앉았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세진.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세진에겐 그 말이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것 같았죠. 아니라고요? 그럼 이 계약서는 뭐예요? 세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쳤어요.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혼인 유지 기간, 비밀 유지 의무, 재산 분배 조항. 사람을 사고 파는 거래 계약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줄, 동생 세진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을 것. 이게 뭐예요? 나는 30년 동안 언니가 나 때문에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세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들 집안이 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언니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 계약이 성사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언니였겠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세진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죠.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무게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진에겐 충분하지 않았죠.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세진이 소리쳤어요. 늘 그렇게 말했죠. 당신은 항상 아니다. 미안하다라고만 했어요.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당신은 이 집에서,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잖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죠. 세진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강남의 불빛이 빗물에 번져 보였어요. 언니가 사라지던 그해 겨울, 당신들 집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그날 밤 세진은 마음을 굳혔어요. 재벌가의 금고에서 나온 이 계약서를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언니의 실종과 재벌가의 혼인계약 관행을 폭로하겠다고. 당신 인생도 이 집안의 이름도 나를 이렇게 만든 만큼 무너져 봐야겠지. 세진은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법무팀이 아닌 외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화면에서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벨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상대방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시죠? 저 윤세진입니다. 급히 상담 드릴 게 있는데요. 내일 오전 시간 되시나요? 세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전화 너머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네,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세진은 짧게 말했어요. 재벌가 비리 관련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전화를 끊은 세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삼성동 언덕 위 저택이 50년 동안 비바람을 견뎌온 이 집이 이제 무너질 차례였어요. 한편 회사 사옥에선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복 동생 한주성에게 소문이 흘러들어간 거였죠. 측근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형수님이 외부 변호사와 접촉했다고 합니다. 무슨 자료를 잡았다는 소문도 있고요. 주성은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그래, 드디어 판이 커지는군. 형님, 이번엔 어떻게 빠져나가실 건지 궁금한데? 같은 시각, 도연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놓여 있었죠. 테이프 겉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 1982년 11월. 도연은 테이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세진은 분노로 움직이고 주성은 야망으로 움직이고 도연은 과거의 무게에 눌려 있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은 파멸로, 누군가의 인생은 복수로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세진은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증거를 더 확보하기로 했어요. 혼인계약서만으로는 부족했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어요. 도연은 새벽 일찍 회사로 나갔고 집엔 세진만 남아 있었어요. 세진은 다시 서재로 향했어요. 금고는 여전히 열쇠와 비밀번호 메모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문을 열고 안을 더 꼼꼼히 살폈어요. 서류철 뒤편, 비디오 테이프 옆에 또 다른 봉투가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회색 봉투였어요. 낡고 구겨진 게 오래된 물건 같았죠. 봉투 표면에 국제우편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희미하게 번진 볼펜 글씨가 보였어요. From Vienna to 한디오H와 이유엔 UNSEJIN. 세진의 손이 멈췄어요. 비엔나? 그리고 나 이름까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편지지 몇 장과 사진, 그리고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죠.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고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어요. 세진은 편지를 펼쳤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죠. 세진아, 이 편지가 너한테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글씨체는 분명 언니 윤세라의 것이었어요.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세진이 너무나 잘 아는 글씨였죠. 손으로 편지를 쓸 때 항상 이응 받침을 크게 쓰던 언니의 버릇 그대로였어요.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82년 겨울, 아버지가 한류건설 한 회장님 댁에 찾아갔어. 등록금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았거든. 아버지가 울면서 빌었대. 딸 하나만 받아달라고. 그래서 계약서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세진아, 그 계약서에 처음 올라간 이름은 내 이름이었어. 세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편지를 잡은 손이 심하게 떨렸죠. 내 이름? 처음엔 내가 계속 읽었어요. 나는 그걸 알게 됐어. 아버지가 술 마시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 19살짜리 동생을 재벌가에 팔 순 없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말했어. 나를 보내라고. 나는 이미 24이고 너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아버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 세진은 편지를 읽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이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언니가 나를 대신해서 평생 자신을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억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계약 날짜가 잡혔어. 82년 12월 15일. 그날 나는 한류건설 본사에 갔어. 정장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내밀었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 한도연 씨가 들어왔어. 그 사람이 나한테 물었어. 본인 의사가 맞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분을 돌려보내주세요. 세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읽었어요. 도연이 언니를 막아섰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그날 밤 한도연 씨가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말했어. 가문의 압력이 있지만 당신을 여기 가둘 순 없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사람은 진짜 방법을 찾았어. 나를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보내준 거야. 유학 명목으로 서류를 만들고 비행기표를 구해주고 현지에서 지낼 집까지 마련해줬어. 세진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져 흐릿해졌죠. 도연이 언니를 구해준 거였어? 비엔나는 아름다웠어, 세진아. 처음으로 내 의지로 사는 기분이었어. 음악을 공부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자유롭게 살았어. 그런데 병이 생겼어.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나빠졌어. 병원에 갔더니 폐에 문제가 있대. 한도연 씨가 치료비를 보내줬지만 이미 늦었나 봐.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세진아, 미안해. 연락 못해서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한도연 씨를 미워하지 마. 그 사람은 나를, 너를, 우리 둘 다 구하려고 했어. 가문을 배신하면서까지. 나 대신 동생을 보내지 말라고 내가 부탁했고 그 사람은 들어줬어. 세진아, 너는 잘못이 없어. 나도 잘못이 없어. 우리는 그냥 그 시대를 살아낸 거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세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4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언니를 희생시켰다는 자책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봉투 안에 있던 병원 서류를 꺼냈어요.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였죠. 윤세라, 만성 폐질환으로 1985년 3월 27일 사망. 세진은 그 날짜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언니 그때 떠났구나. 서류 여백에 도연의 메모가 연필로 적혀 있었어요. 세라 씨, 미안합니다. 당신이 남긴 말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세진에게는 이 진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도연도 떨리는 손으로 썼나 봐요. 세진은 서재 바닥에 앉아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했어요.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세진은 다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대학 앞 거리에서 떡볶이를 먹던 두 자매. 활짝 웃고 있는 언니와 자신. 언니야,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세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나도 나를 미워하는 걸 그만해도 되겠지? 복수를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이 처음으로 멈춰 섰어요. 분노 대신 자신을 향한 연민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죠. 다음 날 저녁 세진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서재로 오세요. 단 한 줄이었지만 도연은 그 무게를 알았어요. 회의 중이던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늘 일정 취소하세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투자사 미팅이 남아 있는데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 미뤄요. 지금 가야 할 곳이 있어. 저택에 도착한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거실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세진이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도연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엔 두 종류의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혼인계약서 사본, 다른 하나는 비엔나에서 온 회색 봉투. 도연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결국 찾았구나. 그의 목소리엔 놀람보다는 체념이, 두려움보다는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세진은 도연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앉으세요. 도연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이 있었지만 그 거리가 30년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세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도연을 마주봤죠. 눈가가 붉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왜 30년 동안 말 안 했어요? 세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며칠 전처럼 분노로 가득하진 않았어요. 언니가 나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 당신이 언니를 비엔나로 보냈다는 거. 나는 평생 내가 언니를 죽였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세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죠. 말할 수가 없었어. 세라 씨가 그렇게 부탁했거든.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내가 이 집을 팔려온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까봐.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세라 씨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나만 바보처럼 몰랐던 거예요? 세진이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법무팀도 주성 씨도 어쩌면 집안 식구들 모두.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죠. 그게 곧 긍정이었어요. 세진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편지를 집어들고 도연에게 내밀었죠. 읽어봤어요. 언니가 쓴 편지. 처음 계약서에 올라간 이름이 내 이름이었다고, 언니가 나를 지키려고 대신 들어갔다고, 그리고 당신이 언니를 빼돌렸다고.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그럼 나는 뭐였죠? 당신한테? 그 질문은 단순히 사랑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세진의 인생 전체, 40년의 세월,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묻는 거였죠. 나랑 결혼한 건 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가문이 또 다른 계약을 만들어서였나요? 나는 대체 당신한테 뭐였어요?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손을 마주잡고 손등의 핏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그날 밤 세라 씨를 인천공항에서 비엔나행 비행기에 태운 뒤에 집에 왔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지.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맞았어. 회장실에서 허리띠로.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계약을 파기했다고, 가문을 배신했다고, 한류건설의 신용을 무너뜨렸다고. 사실 나도 그때 자리에서 쫓겨날 뻔했어. 후계자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지. 그때 아버지가 조건을 내걸었어. 대신 동생 윤세진이라도 데려오라. 빚은 우리가 정리해 줄 테니 그 집안을 완전히 우리 쪽으로 만들어라. 그게 조건이었어. 세진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죠.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예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랬어. 미안함이었고 책임이었고 거래였어. 세라 씨를 구했지만 너희 집안은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었거든. 고리대 금업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아버지는 술만 마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셨지. 세진은 눈을 감았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언니가 사라진 뒤 집안은 더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도연이 나타났고 청혼을 했고 모든 빚이 갑자기 사라졌죠. 세진은 그때 의아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군요. 거래로. 세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세진아 도연은 처음으로 세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름을 부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세진은 깜짝 놀라 도연을 쳐다봤어요. 처음엔 미안함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졌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 아마 내가 재단 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거야. 내가 이 집을 묵묵히 버티고 있는 게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서 있어 주는 게 고마웠어. 그리고 좋아졌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좋아진다는 말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번도 하지 못했어. 세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좋아졌다는 말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네요. 웃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슬픔도 함께 묻어 있었죠. 40년을 같이 살면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도 몰랐어요. 나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물었어요.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언니 자리를 빼앗은 건 아닌가? 넌 빼앗지 않았어.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세라 씨가 선택한 거야. 널 지키려고. 나도 선택한 거야. 가문의 명령보다 사람을 택한 거지. 세라 씨를 구하고 너도 지키려고 했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후회하진 않아.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서재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들어왔고 먼지가 햇살을 타고 천천히 떠다녔죠. 세진은 혼인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찍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렸어요.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세진이 말했어요. 언니가 나를 지켰고 당신도 언니를 지키려 했고 나는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니까. 찢어진 종이들이 테이블 위에 눈처럼 흩어졌죠.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언니는 돌아오지 않고 내 청춘도 지나갔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숨기지 말고 같이 짊어져요. 언니까지 포함해서.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죠. 한참 뒤에 고개를 들었을 때 도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죠. 도연도 일어나 세진의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나란히 선 적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진짜 부부처럼 살아봐요. 세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로 숨기지 말고 이름도 불러주고. 도연은 대답 대신 세진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손을 잡았죠. 세진은 놀라 도연을 쳐다봤고 두 사람은 웃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로부터 두 달이 흘렀어요. 이른 봄이었죠. 한류건설은 조용한 발표를 했어요. 회장 한도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사회 의장으로 이동. 실질적인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재단 중심의 사회 환원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했죠. 언론은 난리였어요. 재벌 총수의 갑작스러운 은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내홍, 이미지 세탁용 꼼수 아니냐 온갖 기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세진은 알았어요. 이 결정 안에는 계산만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죄책감과 책임감이 섞여 있다는 걸. 도연이 말했었죠. 이제는 쌓기보다 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어. 삼성동 저택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대문 앞을 지키던 검은 경비차들이 줄어들었고 딱딱한 경호원 대신 재단 관계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죠. 거실 한쪽은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고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어요. 집이 조금씩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진도 변했어요. 더 이상 한류건설 회장 부인 윤 여사로 소개되길 거부했죠. 재단 행사에서, 병원 개원식에서, 문화전시회에서
세진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소개되길 요구했어요. 윤세진 이사장입니다. 그냥 세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처음엔 사람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어느 날 세진은 도연에게 말했어요. 내 인생은 내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그렇게 해. 당신 인생이니까. 그 말이 세진에겐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주말, 세진은 혼자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어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경기도 작은 읍내였죠. 40년 만에 찾아간 고향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좁은 골목은 넓은 도로가 됐고 단층 집들은 아파트로 바뀌었죠. 하지만 읍내 중심에 있는 작은 공원만은 그대로였어요. 세진은 그 공원에 벤치 하나를 기증했어요. 나무로 만든 긴 의자였죠. 따뜻한 느낌의 벤치였어요. 벤치 옆에는 작은 청동 명판이 붙어 있었어요. 세진이 직접 문구를 썼죠. 윤세라, 윤세진 자매를 기억하며. 누군가는 도망쳐야 했고 누군가는 남아서 버텨야 했다. 그래도 둘 다 잘 살았다고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기부자의 문구려니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하지만 세진에게 그 문장은 평생의 자책을 내려놓는 선언이었죠. 세진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어요. 봄바람이 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었어요. 평범한 봄날의 풍경이었죠. 언니야, 여기 오니까 좀 내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세진은 중얼거렸어요. 나 이제 괜찮아. 나를 용서했어. 당신도 나를 용서했을 거라고 믿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보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세진은 차를 천천히 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옛날 언니와 함께 서 있던 마포대교의 바람도 외환위기 때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오던 을지로 골목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장면이었어요. 언니야, 나 이제 좀 알겠어. 세진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우리 중 누구도 팔려간 게 아니라 시대에 끌려간 거였구나. 80년대는 그런 시절이었잖아. 가난한 집 딸들은 선택권이 없었어. 그래도 우리 끝까지 살아남았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집에 도착하자 도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무뚝뚝하게 왔어? 라고 물었지만 그 말 속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죠. 손에 세진이 좋아하는 동백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공원 잘 다녀왔어? 도연이 물었어요. 세진은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받았어요. 응, 나 다녀왔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편안함이 있었죠. 두 사람은 함께 거실로 들어갔어요. 예전처럼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걸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주에 비엔나 가볼까? 세라 씨 묘소에 우리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세진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같이 가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 가면 언니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세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도연이 책을 읽고 있었죠. 40년 동안 같은 침대를 썼지만 이렇게 편안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도연 씨, 세진이 불렀어요. 도연이 책을 내려놓고 세진을 봤죠. 고마워요. 그때 언니를 구해줘서, 그리고 나도 지켜줘서. 도연은 세진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40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지나간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은 날들만큼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진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음속으로 세진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언니야, 나 이제 이 집이 무섭기만 하진 않아. 여기서라도 내 몫의 행복을 조금은 찾아볼게.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지?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잖아. 창밖으로 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삼성동 언덕 위 저택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 금고에서 시작된 한 장의 혼인계약서가 결국은 자매의 사랑이었고 늦게나마 서로를 지켜준 시간이었다는 것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우리 세대의 이야기, 우리 가슴에 남은 상처와 위로를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살짝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